우리 문학 31쪽 펴보면요. 여기서는 우리 이제 앞에서는 시 했었고, 오늘은 소설의 전반적인 특징들 다 할 거예요. 31쪽입니다. 31쪽 펴시고. 자, 31쪽 보면은 소설의 개념부터 나와 있거든요. 자, 개념은 바로 나와 있죠. 현실 세계에서 있을 법한 일을 작가가 상상으로 꾸며내 가공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거짓 이야기예요. 거짓부렁이야. 소설은 현실에서 있을 법하지만 작가의 빈칸 상상력이죠. 상상력에 의해 창조된 허구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갈래예요. 또한 소설은 내용상 등장인물이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문제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대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과정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소설은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자와 세계의 대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양상을 우리가 부딪히는 거 뭐라 하지? 갈등이라 하죠. 그렇죠? 갈등이 발생해서 해결하기까지 이 과정을 다룬 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존재를 뭐라고 해요? 서술자로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서술자로 여기서는 우리가 시에서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시적 화자라고 했잖아. 그럼 시적 화자는 시인과 일치할 때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 했잖아요. 근데 서술자는 작가랑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은 서술자는 가상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술자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사건을 전달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실제로 없는 사건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창조해서 허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허구성입니다. 소설의 특성 허구성이고, 그리고 두 번째, 율결과 같은 외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서술, 대화, 묘사의 방식으로 문장을 자유롭게 썼거든요. 그 말 그대로 주글의 형식으로 된 것을 산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시는 무슨 문이라 할까? 운문, 그렇지. 운율에 있어서 운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일정한 목적, 내용, 구성의 흐름에 따라 생각, 감정 등을 글로 표현하는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서사성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되는 성질로 그럴듯하다고 수긍할 만한 이야기를 개연성이라고 해요. 우리 요즘 소설이나 아니면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스토리가 탄탄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서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을 개연성이라고 해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조금 약했어. 그래서 여러분 개연에 조금 반대되는 개념은 우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연성은 옛날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연성이 만드는 우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밑에 진실성이 나와 있네. 진실성은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참된 삶의 참된 의미와 진실을 탐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건 옳아 교훈을 얻거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진실되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성과는 달라요. 이건 사실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니잖아, 소설은.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인생의 참된 진리 같은 거, 교훈 같은 걸 담고 있기 때문에 진실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문학작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술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나와 있는 게 전반적인 소설의 특징이에요. 소설의 특징이고, 밑에는 김승옥의 서울 1963년 겨울이라는 작품 일본이 나와 있는데, 1964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과 서울이라는 실존하는 공간적 배경을 언급했고, 어딘가 있을 법한 선술집의 모습에 대한 묘사와, 그리고 서울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 같은 인물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개연성을 부여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빈칸 개연성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위에 보면은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이라는 고전소설 일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내용 잠깐 봐볼게. 자, 이생은 그 뒤로부터 밤마다 최씨를 찾아가지 않는 날이 없었대. 이제 서로 반하게 된 거야.
어느 날 저녁에 이생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아침에 집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온 것은 옛 성인이 남기신 인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것이다. 근데 요즘에 황혼역에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분명 경박한 놈들의 행실을 배워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누구네 집 교수와 정을 통하여 다니는 것일 테지. 이 일이 탄로나면 남들은 모두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고 책망할 것이다. 또 만일 그 교수가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라면 필시 네 미친 짓 때문에 가문을 더럽히고 남의 집 누유를 끼치게 될 것이야.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로다. 너는 지금 당장 영남으로 가서 종들을 거느리고 농사를 감독하여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마. 하고 이생을 울주로 보내버렸대. 울산까지 보내버린 거야, 멀리.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결국 이생이 가긴 가는데 상사병에 막 걸리거든요. 결국 최 씨랑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 내용은 밑에 분석되어 있네요. 최 씨를 찾아가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는 걸 통해서 이생과 최 씨가 자주 만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이생 부친이 아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이생을 쫓아나는 사건을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사건이 영향을 준 거야. 그래서 따라서 요거는 뭐냐면 맨 첫 번째 줄에 나오는 밤마다라는 단어예요. 밤마다는 이생과 최 씨의 만남이 반복됨을 드러내는 한편, 이생이 집에 쫓겨난 사건에 이것도 개연성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생과 최 씨의 사랑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됐을까요? 그러면 넘겨볼게요. 자, 넘기면 소설에서 말해준 사람, 가장 중요한 서술자가 나옵니다. 서술자는 이야기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서 작가가 창조한 허구적인 대리인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술자는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존재로 작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만든 말 그대로 허구적 인물이에요. 소설의 모든 이야기는 서술자의 입에서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에서 말하는 화자입니다. 화자로서 서술자의 존재는 서사를 존재하게 하는 핵심 요소예요. 엄청 중요하지, 그치? 그래서 서술자는 작품 안에 인물 중에 하나로 등장할 수 있고, 작품 안에 나오면 몇 인칭이죠? 1인칭이지, 그치? 그리고 작품 밖에 나오면 3인칭이죠, 그쵸? 그래서 작품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자의 위치와 서술자의 서술 태도에 따라서 시점이 나뉘고요. 우리 시점 4가지 있잖아, 그치? 서술자가 사건에 개입하는 정도가 달라져요. 만약 서술자가 모든 것을 알아, 그럼 당연히 개입하는 게 커지고, 그리고 만약 잘 얘기를 안 하면 개입이 적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보통 1인칭 주인공이랑 전체 작가 시점이 좀 비슷하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랑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밑에는 그냥 빈칸만 넣고 넘어갈게요. 4번에 밖에 존재한다 써놓으시면 돼요. 4번 빈칸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작품 봐볼게. 박완서의 배반의 여름이라는 작품입니다. 내용 봐보면 아버지는 내 손목을 잡고 풀장이 있는 데로 갔대. 아버지와 같이라면 풀도 조금 덜 무서웠대요. 아버지가 풀가루 걷고 나는 안측으로 걸으면서도 겁이 나서 아버지에 꼭 매달렸는데 벼랑간 내 몸이 공중을 붕 떴대.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아버지에게 엉겨붙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가볍게 털어냈다. 나는 물속에서 조약돌처럼 퐁당 빠지며 낄낄낄하는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었대. 순간 나는 아버지가 나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는 나보다 죽은 누이 동생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내가 살아남는 게 미워서 나도 누이 동생처럼 죽길 바라는 게 아닐까? 라고 그 순간에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어떤 감이 들었다? 배신감이 들었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서술자가 나죠? 나니까 작품 어디에 있어? 안에 있고요. 여기서는 죽은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화자는 남자구나. 그리고 아버지에게 무엇을 느꼈어요? 빈칸 바로 넣으세요. 배신감을 느꼈고, 그래서 이 작품은 어린 나의 시각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심리 반응을 직접 드러내고 있으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년이 이제 성숙하는 것을 다룬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서술자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우리 시점이죠. 시점 오른쪽으로 이어가서 바로 해볼게. 자, 서술자가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방식이나 관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술자는 작품 속의 사건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허구적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술자를 작중 화자라고 하는데,
이 소설에서 작중 화자의 위치와 성격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시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점은 다 아니까 빈칸 바로 넣을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 2인칭 관찰자 시점 있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그리고 작가 관찰자 시점 이렇게 있죠. 그쵸? 밑에 바로 가볼게. 자, 서술자는 작중 인물과 독자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작중 인물과 독자와 서술자의 관계에 따라서 그들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가 달라져요. 우리 이거 일단락에서 했었는데 기억나죠? 우리 여기서는 이 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그때는 봐봐. 서술자가 있으면 인물과 독자의 관계 이렇게 삼각형으로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뭐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랑 전체 작가 시점이랑 같아요. 그리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랑 작가 관찰자 시점이랑 같아요. 이해됐어요? 먼저 여러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랑 전체 작가 시점 떠올려보자. 여러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랑 전체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독자에게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치? 그러면은 다 얘기해주면 서술자랑 인물은 거리가 가깝고 서술자와 독자도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니까는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독자에게 다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면 독자는 인물에 대해서 궁금할까? 서술자가 다 얘기해주잖아. 궁금할 필요가 없겠지. 그치? 그렇게 안 궁금하면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랑 전체 작가 시점이 똑같은 거야. 자, 반대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랑 작가 관찰자 시점 생각해봐. 서술자가 독자에게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지 않아. 그래서 각각 거리가 멀고 멀어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독자는 인물에 대해서 궁금하지. 그래서 심리를 막 추측을 해야 돼. 이게 궁금해하면 거리가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표에서는 뭐만 나와 있냐면 지금 서술자랑 인물, 서술자랑 독자만 나와 있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 가깝고 멀고 멀잖아. 그치? 그래서 추가적으로 옆에 쓰면 뭐 써야겠니? 독자와 인물의 거리죠? 독자와 인물의 거리는 1인칭 주인공이랑 전체 작가 시점은 어때요? 멀겠죠? 멀다. 그리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랑 작가 관찰자 시점은 가깝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 그리고 독자와 인물의 거리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해보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어때요? 가깝죠? 오케이. 순간 내가 헷갈렸어. 그럼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독자와 인물의 거리는 어때요? 독자와 인물의 거리 가깝죠? 가깝죠. 오케이. 다시 3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그러면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어때요? 멀어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머릿속에 조금 있어야 돼요. 아셨죠? 자, 맨 밑에 와보자. 맨 밑에 보면은 서술자 나에 대한 서술 방법과 효과예요. 만약 서술자가 심리를 다 묘사를 해줘. 그러면 독자가 서술자 나의 심리를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어. 공감하기가 쉽습니다. 공감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친근감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친근감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만의 묘사인데 독자는 상황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들어서 내용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돼요. 말 그대로 뭐가 높아질까? 상상력이 높아지겠죠. 그쵸? 그리고 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 설명하는데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서 사건을 이해하게 되며 이때 서술자의 해석은 주관적 생각이자 추측이기 때문에 여러 근거를 종합하여 서술자의 해석을 타당한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서술자의 생각이 들어가면은 이게 옳은지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채만식의 치숙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주인공인 나가 이 치숙에 대해서 뭐
막 아저씨 또는 삼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봐요. 여기 배경이 일제강점기인데 나는 친일파예요. 그래서 나는 일본이 막 좋아. 근데 아저씨는 막 갑자기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약간 이제 운동을 하는 거지. 그치? 운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어때? 서술자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게 되죠. 오히려 나를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서술자의 해석이 타당한지 판단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위로 가보면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여기 1학년 때 교과서에 좀 나오는 작품인데, 보면은 니놈 오늘 훔쳤다 하면서 수나미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과 턱을 두둑한 손으로 귀여운 듯이 감쌌는데, 영감님이 기분이 좋을 때면 수나미에 대한 애정의 표시를 그렇게 했었고 수나미도 그걸 좋아했었대. 그런데 오늘은 싫다. 영감님의 손이 싫다. 그것이 운투기는커녕 재수 옹붙었다는 생각이 여전하고 수나미는 그날 온종일 우울했대요. 그러나 자기가 왜 그렇게 우울한지 그걸 차분하게 생각할 새도 없이 바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나미의 심리가 나오죠. 근데 나가 아니고 수나미라 했으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서술자가 밖에 있고요. 자, 내면 심리를 초점에 맞춰 서술하고 있으므로 빈칸 전지적 쓰시면 되겠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는 양심보다 물질적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우리 한쪽 더 해볼게요. 넘겨봅시다. 자, 여기서는 문체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문체는 쓰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문장의 종류나 글쓴이에 따라 문장에서 드러나는 개성적인 특색입니다. 말 그대로 작가의 개성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이제 문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소설의 3요소가 뭐였지? 심상, 주제, 운율. 근데 시죠. 주제. 심상, 운율. 그거는 시의 3요소고요. 소설의 3요소. 문체. 하나 더? 등장인물, 자, 갈등, 사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성. 구성. 그래서 소설의 3요소는 여러분 주제, 구성, 문체야. 그럼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뭐야? 인물, 사건, 배경이고, 그리고 이 문체를 드러내주는 게 서술, 대화, 묘사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봐볼게. 자, 문체나 어조는 작가가 작품에서 빈칸 언어예요. 언어를 사용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문체나 어조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개성적인 언어 표현을 일컫는 말이며 문학작품의 개성과 독창성을 형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사상이나 감정 등의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만의 개성적인 표현 방식을 구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막 편지를 많이 주고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막 편지를 보면 이거 누가 뭐 지주가 쓴 것 같네, 아니면 이거 준혁이가 쓴 것 같네 하고 우리가 그래서 드러나잖아. 말 그대로 여러분도 막 카톡 하다 보면은 친구들의 말투를 알잖아요. 그쵸? 이런 게 드러나는 것처럼 소설에서도 이 작가의 스타일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체를 이룬 요소는 서술, 대화, 묘사가 있으며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문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여러분 서술, 대화, 묘사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제시에 속하는 게 서술이고요. 서술은 해설할 수도 있고 요약적으로 할 수도 있고 편집자적 논평이 쓸 수도 있어요. 우리 편집자적 논평은 특히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오죠. 이 서술자가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개입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등장인물들을 주고받는 말, 대화, 그리고 그림 그리듯이 자세하게 쓰는 것을 묘사라고 하는데 이건 간접 제시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술, 대화, 묘사에 따라 뭐가 드러난다? 작가의 문체가 드러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문체를 구분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에 따라 분류인데요. 사람마다 말을 할 때 자주 사용한 표현이나 말투가 다른 것처럼 작가도 문자 언어를 표현할 때 자신만의 특색이 드러나는데 이 문체 구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고 염두에면서 밑에 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운율이 들어가면 우문체라고 하고요. 우리 줄글의 형식으로 되면 산문체예요. 그리고 문장이 짧으면 간결체, 문장이 좀 길면 만연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투에서도 이 사람은 되게 상냥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네 라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되게 세게 이야기하네 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좀 부드럽게 말하면 쓰면 우유체, 조금 강하다, 좀 세다 하면 강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도 비유법이 쓰이지만 줄글의 소설에서도 비유법이 쓰이죠. 이런 수사법이 많이 쓰이면 화려체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좀 적다. 그러면 건조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위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인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반어법이 들어간 이제 소설이죠. 그러니까 운수가 엄청 좋은 날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아내가 죽은 가장 운수가 나쁜 날이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적인 김첨지가 친데레 남자죠. 그래서 아내를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막 이렇게 인연이 뭐 조밥도 먹고 채에서 막 이렇게 막 욕을 하지, 그치? 그래서 이 설명 한번 봐보자. 이 작품에는 투박하지만 생동감 있고 사실적인 비속어 문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욕이 좀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문체는 김첨지라는 인물의 성격, 그리고 192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밑에 하층민의 비참한 삶이라는 주제의식과 어우러져서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조금 비속어가 사용되면 좀 사실감과 약간 현실감 좀 높여준다라고 효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는 일제 하층민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소설의 개념과 특징 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 선생님이 여기 일요일 항상 숙제 내준다 했지, 그치? 여러분 35쪽부터 41쪽까지 숙제 체크하세요. 35쪽부터 41쪽까지 숙제로 할게요. 여러분 복습하시면서 문제 풀어 오셔야 돼요. 자, 독서 꺼낼게요. 네. 잠을 깨세요. 일요일까지예요. 일요일까지예요. 다음 주에 모의고사 보니까. 근데 그 전에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옛날에서 네, 갔다 오세요. 독서서 34쪽이에요. 자, 34쪽 볼게요. 자, 여기서는 어제에 이어서 설명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네, 그치? 우리가 어제는 정의, 예시, 구분, 분석했었죠, 그쵸? 오늘 할 부분은 세 가지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 비교 나와 있네.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이나 유사점을 밝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비교보다는 그래서 국어에서 비교 나오면 공통점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뭐예요? 대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점 하면 비교, 차이점 하면 대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는 여기서 논증 방식 중에 하나인데 유추가 나와 있네요. 유추는 우리 뭐의 줄임말을 배웠죠? 유비추리, 그치? 유비추리의 이제 줄임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같은 종류나 비슷한 것들을 기초하여 다른 사물의 빈칸 특징이에요. 특징을 미루어 추측하는 설명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도 이래, B도 이래. 그러니까 A가 이러니까 B도 그러면 이럴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것을 유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두 대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A가 이러니까 B도 이럴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을 유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추는 보통 우리가 연역과 귀납이 있는데 귀납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 있는데 바로 연습 문제 같이 해보자. 자, 1번 바로 체크해 볼게요. 혀로 소금의 짠맛을 느끼는 건 인상이고 머릿속으로 짠맛을 떠올리는 건 관념이래. 이거는 차이가 좀 있죠? 그럼 뭐야? 비교. 에이? 대조. 대조. 그리고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 비해 화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지구와 가장 비슷하대.
그래서 화성이 지구도 이러니까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대. 그러니까 두 대상이 비슷한 점을 가지고 얘도 이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게 대표적인 유축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맹자는 공자 마찬가지로 앞에 마찬가지로 나와 있네. 그럼 같다는 소리잖아. 그럼 뭐예요? 비교죠. 이런 걸 바로 힌트 얻으면 돼. 그리고 4번에 상속과 증여는 모두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그럼 이것도 뭐야? 비교겠죠. 그렇죠, 공통점. 그리고 5번 가볼게요. 에피쿠로스는 원자들의 수직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게 하여 비스듬히 떨어지고 충돌해서 튕겨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본대요. 아, 우주는 이런 원자들로 인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다 하고 결론을 낸 거잖아, 그치? 뭐예요 이거? 유추죠, 그쵸? 그리고 고주파는 집진성이 강하고 작은 물체에도 반사파가 잘 생기며 물에 흡수하는 양이 많아 수중에서 도달하는 거리가 짧대. 반면에 나오네. 상반되는 거 나오지, 그치? 그럼 뭐야? 대조죠, 그치? 간단하죠? 자, 7번 가볼게요. 각각 설명 방법 쓰는 거네. 포토리소그래피는 반도체 기판 위에 패턴을 형성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뭐 쓰인 거야? 정의고요. 자, 판화의 원판을 조각타를 이용한데 하여 만드는데 비해에 나왔잖아. 그러면 다른 거 상반되는 거잖아, 그치? 대조예요, 대조. 8번 갈게요. 주의학, 정약용 모두 나왔다, 그치? 뭐야? 비교. 그리고 주인은 개인의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여 도덕성 왕상에 이를 것인가 관심을 둔 반면 나왔지? 대조죠. 오케이. 자, 마지막 9번 봐볼게요. 자,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하이퍼 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루폴의 유의 흐름에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대.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하는 반면에 하이퍼 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려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대체로 대조가 쓰였죠, 그쵸? 그럼 여기서 공통점은 뭐예요? 뭐를 추구한대? 그렇지, 현실성을 추구하는 거는 같네요. 근데 팝아트는 뭘 주로 활용하고? 인쇄 매체. 그리고 하이퍼 리얼리즘 뭘 추구한다 했어 마지막에? 아니다. 앞에 나와 있네. 표현의 사실성이죠. 사실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뒤로 남겨서 문제 푸셔야겠죠. 36, 37 문제 풀고 답 확인해 볼게요. 아마 요 지문은 여러분 1달러 그 워크북 하면서 봤을 수도 있어요. 한번 익숙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같이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는 1문단에서 화제가 무엇인지 찾았으는데 너무 표시가 돼 있죠? 현대의 개체화 현상 쓰시면 되고요. 자, 2문단에서 개체화에 대해서 백과 바우먼의 견해가 일치하는 바가 무엇인지 쓰래. 이게 확실하게 확 드러나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 첫 번째 부분에, 초반 부분에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거지. 뭐에 대해서? 개체화 현상에 대해서 달리 생각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써줄게. 20세기 중반 이후에 달라진 개체화의 양상에 대해서 통일하게 생각했다. 근데 생각이 다르지, 그치? 이에서 말 그대로 양상은 쉽게 말하면 그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백과 바우먼의 이제 견해가 밑에 정리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개체화에 대해서 백은 뭐라고 했죠?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했고, 그리고 현대위기는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했어요. 그리고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 힘을 합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그리고 바우만은 현대 사회를 아이고 잘못 줬다. 액체 시대라고 정했고, 객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봤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딱 봐도 백과 바우만의 차이점 나오죠. 그래서 1번에 몇 번? 3번이고요. 그리고 2번에는 애들이 2번 문제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단어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문단에 뭐라고 보면 개인에 대한 국가 통제력이 어쩐다 했어? 약화된다 했잖아, 그치? 이 부분만 봐도 다 2번인 걸 알 수 있겠죠. 약화되고 여기 개인의 자율성 약화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2번 2번이고요. 여러분 3번에 알맞지 않은 거 몇 번일까? 3번. 오케이, 3번. 자, 이 뭐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에서 비관적으로 보는 거 개념은 니은이에요. 기억은 아니고요. 그리고 4번에 1번이죠. 여러분 방치는 뭐야? 냅두는 거. 그렇지, 냅두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독서 끝. 문법 답하기 할게요. 숙제 있었죠? 110쪽입니다. 자, 110쪽 보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피동, 사동, 그리고 이제 부정 표현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씩 해볼게요. 자, 1번에 적절한 겁니다. 여기서는 피동 고르면 몇 번? 1번이고요. 자, 2번에 여러분 알맞지 않은 것은 2번. 오케이, 2번인데 폭풍 애잖아. 여러분 애 뭐야? 애 붙은 거. 애에게 부사어죠. 부사어로 고치시고요. 그리고 3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2번. 2번 어디가 틀렸을까? 여러분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에서 뭐로 바뀌죠? 주어. 그렇지, 주어로 바뀌죠. 그리고 4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여러분 여기서 사동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입히다랑 입게 하다랑 달리 해석된다 했잖아요, 그치? 입히다는 직접 사동, 간접 사동 된다 했고 뭐뭐하게 하다는 간접만 된다 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여기서는 중의적 의미 아니에요. 그리고 5번 갑니다. 5번에 피동 찾으면 5번이고요. 6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4번. 여기서는 4번인데 여러분 봐봐. 니은에 집에 가는 건 누구야? 그가 집에 가는 거지, 그치? 그리고 사동문에서도 집에 가는 건 그예요. 그래서 집에 가는 주체가 달라지지 않죠. 됐을까요? 그리고 7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인데 무엇은 여러분 무슨 부정이야? 능력 부정이죠? 의지 부정 아니고요. 그리고 8번에는 적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의지 부정이니까 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치? 그리고 능력 부정이면 못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못이니까 답은 3번이죠. 자, 9번 가볼게요. 9번에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 하나씩 봐볼게. 끈이 풀린 거야. 그럼 뭐야? 피동. 피동. 이것도 풀렸다. 피동. 엎였다. 피동. 피동. 누나가 이목에 아예 엎였다. 이거 사동. 사동. 네. 말렸다. 말리게 한 거죠? 말게 한 거죠? 네. 이거는 사동에 가깝겠다, 그치? 그리고 말렸다도 이거는 자체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치? 뭐 가까우면 사동에 가깝겠죠, 그쵸? 녹였다. 녹게 행하니까 사동. 햇살에서 소금 녹겠다. 녹였다. 이것도 사동이죠? 안겼다? 사동? 안겼다? 이게 피동 아니에요? 다 5번이네. 그리고 밑에 이히, 리기,
그리고 당한답니다. 그리고 10번 가볼게요. 여러분 10번 문제는 길지만 답은 쉬워요. 답은 5번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 꽃이 지 의지로 안 이쁜 거요? 아니잖아요. 이때는 무슨 부정이죠? 상태 부정이에요. 그때는 상태 부정. 그래서 빈칸 넣으면 길이, 의미, 사실, 그리고 밑에도 사실입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여기 빈칸 먼저 넣을게요. 1번의 상태, 2번의 형용사, 3번의 수사, 의문문, 4번의 범위, 5번의 보조사예요. 자, 11번에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어저께 부정 표현했을 때 우리가 못 부정문, 안 부정문 나눈 것은 내용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나눈 거라 했어요. 주어의 능력 정도 아니죠? 5번입니다. 5번. 그리고 12번에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찾을 수 있는 걸 고르는 건데 여기서 쓰인 거. 여기서는 도서관에서는 보이죠? 이거는 보조사로 중의성을 없애준 거지, 그치?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믿었다라는 것은 형용사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됐을까요? 그러면 넘겨서 우리 진도 이어서 나가 봅시다. 자, 여기서는 비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가 나와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나오기도 하고, 보통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 막 그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이제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만 찾는 문제들 있잖아. 그런 데서 이제 조금 나오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비문은 문법이 맞지 않는 문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장 간의 부적절한 호응이나 문장 성분 간의 문장 성분의 과도한 생략 및 남용, 중의적인 표현 등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게 비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표 보면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시작하면은 뭐뭐 한다는 것이다로 끝나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거는 주어랑 서술어의 호응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어의 서술어고. 그리고 여러분 나는 시간이 나면 음악이나 영화를 본다. 우리 음악을 본다 그래? 음악을 듣는다고 해야 되잖아. 이거는 목적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이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과제는 절대로 직접 만든 작품을 제출해야 돼. 우리 절대로는 보통 어떤 표현을 많이 써? 부정 표현이라 좀 많이 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뭐로 바꿔줘야 돼? 반드시. 이거는 부사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는 운동선수 치고, 이 치고가 조사거든요? 그러면 운동선수 치고라는 건 우리 보통 운동선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해야겠어? 몸이 튼튼하지 않다!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조사와 서술어 간의 호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긴 뭐냐면 이 한결같이가 한결같이 어렵다는 소린지 한결같이 돕는다는 소린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때 수식어와 피수식어에 과연 호응이 맞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거를 없애주려면 이 중의성이 없애주려면 어순을 좀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문장 성분 간의 호응과 관련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된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이 주성분이죠. 그러면은 뭐가 다 갖춰줘야 돼? 주어나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거는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또는 우리 필수적 부사어도 있잖아요. 그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빼먹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막 서술형, 내가 여러분 서술형 막 쓰거나 이런 거 보면은 서술어만 써. 근데 무엇이 주어나 목적어를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언어는 문화의 산물이며 언어를 통해 또 다른 문화를 창조할 때 누가 창조했다 이 말이야? 인간이 주어를 써줘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그리고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며 살아간대. 무엇을 빼먹었죠? 목적어가 빠진 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만 때로 아픔을 준대. 누구?
애기를 안 썼잖아. 부사어가 빠진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서술어를 보면서 뭐가 조금 빠졌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문인데 문장 성분간에 호응이 맞는지 그리고 빠진 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옆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답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1번에는 주어져. 그리고 여기서는 뭐뭐 하지 않으면은 뭐랑 어울려야 돼? 만약. 그렇지. 요것만 바꾸면 돼요. 만약. 그래서 혹시. 혹시 아니 만약 보통 만약. 그래서 여기서는 뭐랑 그러면 이건 뭐랑 뭐의 호응일까? 부사어랑 부사. 아니지. 뒤에. 서술랑 연결하고. 서술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사어랑 그리고 순서대로 X. X O. 이 오를 써야 써. O X. 이. 오. X. X. 자신의 개혁이겠죠. X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필요해요? 주어. 밑에는 부사어. 자, 여기서는 수정한 거 위에 보면 쓰면 돼요. 어떻게 고쳤어? 비록 초보자일지라도 여기 쓰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여기서는 바꾼 거지. 변경. 그러면 변경이고, 그리고 뒤에는 그려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여기 쓰면 되겠죠, 그쵸? 이건 뭐 한 거야? 추가한 거죠. 그래서 밑에 순서대로 X, O, O, X예요. 그래서 답 몇 번? 3번입니다. 디귿이 뭔 상관이에요? 디귿이 어디에 해당될까? 목적어가 빠졌잖아. 문서를. 두 번째 거. 됐어요? 네. 우리는 법을 지배하기도 하고 구속받기도 하면서 부사가 어디 생각돼 있어요? 법에요, 법에. 법에. 아, 법에.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115쪽까지. 우선 여러분 숙제는 선생님이 문학 숙제만 내줄게. 그러니까 꼭 해오세요. 아셨죠? 꼭 해오시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 모의고사 볼 거니까 절대로 늦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 절대로 늦으면 안 돼요. 딱 맞춰서 오세요. 아셨죠?